도쿠가와는 승낙했지만 그것은 단지 나 혼자의 인생을 끝내는 것만이 아닌 도쿠가와 인생도 관련된 일이었음을 한참 후에 알았다. 도쿠가와는 그래도 괜찮은지 그럴 각오를 다졌는지 내게 물었다. 소년 A는 잡히지 않으면 소년 A가 아닌 거야. 내가 원하는 건 자살을 돕는 게 아니라 함께 사건을 만드는 거야. 전망대 난간 쪽으로 다가가자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조금 추웠다. 대답을 하지 못하는 내 앞에서 도쿠가와가 그래서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지? 라고 물었다. 묻고 싶은 것이 태산같이 많았지만 말을 참고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대답했다. 나는 대각선으로 메고 있던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다. 친척이 해외에서 몇 년 전에 선물로 사온 것이다. 해리포터 같은 영화에서 나올 법한 마법서처럼 두꺼운 노트이다. 견고한 표지와 푸른빛이 도는 속지로 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앤틱 분위기를 풍긴다. 너무 아끼는 거라서 선뜻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여기에 적을래. 나와 도쿠가와는 난간 쪽에 서로 내외하듯 떨어져 서 있었다. 어중간하게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거리에서 격식 있는 표현을 쓰는데 거부감이 없었다. 소설이나 드라마 속에 나오는 멋진 표현을 보통 장문에 쓰면 제대로 웃음거리가 될 것 같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도쿠가와 앞이라면 써도 될 것 같았다. 이것은 비극의 기억이다. 첫 장에 이렇게 쓰고 있는데 도쿠가와가 어느새 들여다보고 있었다. 기록이다 아닌가? 혼잣말 하듯이 묻는다. 고개를 들자 눈이 마주쳤다. 기억이 아니라 보통 이럴 때는 기록 아닌가? 근데 이것도 괜찮지 않을까? 사실은 속으로 이게 아닌가 하고 초조해했지만 그를 째려보며 물었다. 도쿠가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나의 동글동글한 글씨체에 다시 시선을 옮겼다. 전망대 난간에서 떨어지며 잠시 후 뭐 그것도 괜찮네 라고 대답했다. 이상적인 장소, 방법, 그리고 첫 번째 발견자라고 생각나는 대로 노트의 한 페이지에 한 가지 목록씩을 적어 넣었다. 또 뭐가 있을까? 시행일은? 도쿠가와가 물었다. 시행일? 언제 할 건지. 아무렇지도 않게 들었지만 그것은 즉 내가 죽는 날 자신의 수명을 결정하라는 것이다. 그것까지 지금 결정해야 하는 거야? 크리스마스에 죽고 싶다느니 새해 첫날이 좋다느니 하는 그런 건 없는데. 바로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날을 결정하려고 하니 한순간 갑자기 자신들이 하려는 게 무엇인지 피부로 느껴졌다. 딱히 그런 거에 연연해 하진 않지만 일부러 차분하게 말해본다. 하지만 스스로도 말투가 딱딱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거 좀 더 생각해봐도 돼? 나를 정했어도 이후에 더 나은 이상적인 사건이나 살인 방법이 생각날지도 모르고. 괜찮긴 한데 난 수능 전이면 좋겠어. 3학년이 되면 시험에 신경 쓰일 것 같아서 본격적인 수험생 모드로 들어갈 것 같거든. 다른 거에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은 난 좀 귀찮아. 놀랬어. 뭐가? 내 모습을 눈치챈 도쿠가와가 따분하다는 듯이 묻는다. 보통 남자애들처럼 수능 같은 거에 신경 쓰는 게 하고 나는 솔직히 대답했다. 수능 같은 걸 좋아할 놈이 있을까?
도쿠가와가 멋쩍은 듯 얼굴을 옆으로 돌린다. 수능이라는 단어의 사용이 너무 어색했다. 츠시마타나 타시로 같은 애들이 그런 말 할 것 같은데 라고 말할까도 생각했지만 왠지 그가 안쓰러워서 그만뒀다. 그럼 시행일은 3학년 올라가기 전? 그리고 내년에 다른 반이 되면 내가 너를 죽일 이유가 없지 않아? 같은 반이 더 그럴싸하잖아? 그가 말하면서 내 노트를 다시 본다. 항목을 추가해줘. 죽일 이유, 동기. 뭐 성실파 범생이 여자의 말투가 짜증나서 그랬다고. 혹시 다른 더 좋은 이유가 있다면 진술할 때 지금껏 말하지 않아도 되고. 저번엔 나한테 모범생 같지 않다고 말했잖아. 우울증은 있지만 공부도 사랑도 열심히 하는 성실파인 건 사실이잖아. 대개 남자친구 있는 애들은 전부 행실이 나쁜 애들인데 말이야. 얼굴을 찡그린다. 세리카나 우리 여자애들 사이에서는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애가 상위 그룹에 속한다. 만약 없다면 있는 아이에게 무시당할지도 모르니 자신에게 빠질 만한 남자애를 찾아 고백하는 데 필사적인 애들도 많이 있다. 모두 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노력을 처음부터 포기한 곤충계 찌질이들 말 따위는 듣고 싶지 않았다. 행실이 좋지 못하다는 그런 말은 그냥 단순한 억지라고 생각한다. 현실에서 인간관계에 신경 쓰는 것 때문에 욕을 먹어야 한다니 좀 어이없었다. 그러나 난 화를 내지 않았다. 우울증이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도쿠가와의 입장에서는 1급 칭찬이라고 생각했다. 우리 많이 시끄러워? 상당히. 모르는구나. 노트에 적을 거지? 순서대로 할 거야? 도쿠가와가 내 손에 있는 노트를 턱으로 가리켰다. 피는 나오는 것이 좋겠고, 통증은 없어야 하겠고, 발견 장소는 바로 발견되는 곳이 좋겠지? 옷은 교복이 나은가? 도쿠가와는 끊임없이 질문했다. 그리고 나는 그것들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다. 그동안 스크랩북에 사건 기사를 모아왔지만 어떤 이상형 같은 건 없었다. 그는 나에게 정말 하고는 싶은 건지 물었다. 확실히 피가 나오는 게 좋은데 아픈 건 싫고 조용하고 깊은 숲속 같은 것도 멋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깔끔한 상태로 금방 발견됐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구체적인 방법이나 장소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니. 그게 뭐야? 어쩌라는 거야? 네가 물으니까 대답한 것뿐이야. 너무 멋대로인데? 여자애들은 이렇다니까. 여자친구도 없으면서 말은 잘한다. 만화 속에 나오는 대사를 일상에서 그대로 쓴 것 같은데 대꾸할 수가 없었다. 이런 때이니만큼 평소에 동경했던 상황이라든지 뭐든지 좋으니까 말하면 될 텐데 뭔가 없어? 소설이나 영화에 나오는 이 장면이 좋았다든가 어느 주인공의 설정을 따라하고 싶다든가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설마 앤블린처럼 목과 어깨가 잘리고 싶은 건 아니겠지? 원한다면 노력해보겠지만 그딴 건 상관없어.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러대자 도쿠가와가 조롱하듯이 웃었다. 산채로 할 건가 죽은 후에 자를 건가를 정하는 건 어때? 아무튼 정말로 원한다면 적어도 그 정도는 생각해와. 다음에 만날 때까지 정리해서 와. 지금은 너무 수준이 낮아서 말이 안 통한다. 좀 분하지만 잠깐 얘기해본 결과 나는 도쿠가와에 비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초보자라는 것을 실감했다.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소설이나 영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도쿠가와는 다르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전혀 없었다. 이름을 안 지 얼마 안 된 시부사와 타츠이코의 소설도
아직 읽은 적이 없다. 그저 위키피디아 정보를 봤을 뿐이다. 그래도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어쩔 수 없는 건가? 어쨌든 우리 집은 어머니가 빨강머리 앤의 더빙된 버전만을 각별히 사랑하는 수준이 낮은 집이니까. 도쿠가와의 집은 어떨까 궁금했다. 엄격해 보이는 쇼군 선생님이 어떤 책, 어떤 영화를 보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영어 교사인 만큼 영화를 더빙해서 보는 일은 없을 것 같지만 도쿠가와가 읽고 있는 책이 만약 쇼군 선생님의 영향이라고 한다면 도쿠가와가 꽤 안쓰럽다는 생각이 든다. 주니어라는 별명이 있지만 도쿠가와는 보면 볼수록 아버지와 닮지 않았다. 댄디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쇼군 선생님은 옆모습이 외국인처럼 생겼고 매부리코다. 도쿠가와의 코는 작고 둥글다. 그의 엄마를 닮은 것 같다. 도쿠가와 너, 도쿠가와 선생님 아들인 거 맞지? 왜? 아닌 것 같아? 아니, 그냥... 선생님은 집에서 어떤 아버지야? 학교하고는 좀 다른가? 사크 음악 선생님이 그러는데 그녀가 학창시절 그때의 젊은 쇼군 선생님은 잘생겼다고 하더라. 도쿠가와는 잠시 뒤 별로 보통이야 라고 대답했다. 이거 빌려줄게. 점점 어두워져서 전망대에서 내려오려고 할 때 도쿠가와가 자신의 가방에서 책을 꺼냈다. 뭐야? 시부사와야. 나는 깜짝 놀랐다. 표지를 보고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질 뻔했다. 예쁜 인형의 흑백 사진. 얼굴을 오른쪽 아래로 조금 숙이고 있다. 크고 검은 눈동자와 쌍꺼풀이 또렷하고 깔끔하게 얼굴에 새겨져 있었다. 하얀 볼에 빛이 흘러들어 예쁜 윗입술이 금방이라도 움직일 것 같았다. 진짜 인형처럼 목이나 어깨의 이음새가 섬뜩할 정도로 매력적으로 보였다. 그 이음새를 구체관절이라고 부른다는 건 임상소녀라는 해설집을 이미 서서 읽고 있어서 알게 되었다. 부푼 곳 없는 벌거벗은 가슴도 눈 바로 위에서 가지런히 자른 색깔 없는 머리카락도 모두 좋았다. 책 제목은 소녀 컬렉션 서설이었다. 꽤나 읽혀진 듯 페이지가 갈색으로 변했다. 전에 내가 시부사와의 소녀론 같은 걸 네가 좋아할 것 같다고 말했었잖아. 그 이름이 아니고 사실 내가 말한 건 이 소녀 컬렉션 서설이야. 이거 네 거야? 그래. 손을 뻗어 책을 받으려 할 때 도쿠가와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보였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의 손톱이. 책에 마음이 끌리고 있었지만 순간 내 손은 망설인다. 도쿠가와의 손톱 한가운데가 거무스름하게 찌그러져 있었다.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이라 지금까지 몰랐다. 펜으로 검은 선을 선명하게 그려넣은 것처럼 표면 일부가 찌그러져 있었다. 나의 시선을 눈치챈 도쿠가와가 깜짝 놀란 듯 검지를 엄지손톱으로 부자연스럽게 가렸다. 어쩌면 평소에도 그렇게 가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고마워 빌려줘서 잘 볼게. 나는 받으면서 도쿠가와에 닿았던 엄지손가락 부분을 무의식적으로 피했다. 그가 메고 있던 가방을 다시 잘 맨다. 운동부도 아닌 남자애들이 브랜드의 스포츠 가방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전에 세리카가 곤충계 찌질이들 쪽을 보면서 웃었던 것이 생각났다. 나는 도쿠가와의 가방에 붙은 큰 로고 마크를 바로 알아볼 수 없어서 살짝 고개를 숙였다. 다음 약속 날까지 내가 원하는 방법과 장소에 대해서 생각해와야 한다. 빌린 책을 읽어야 한다. 도쿠가와가 나에게 숙제를 내줬다. 마치
응원이나 배려의 말이 필요 없는 스파르타식 훈련 같은 학원이나 동아리 활동 같다. 전망대에서 내려와 자전거 보관 장소로 돌아오면서 나도 도쿠가와도 구체적인 약속을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다음 만남을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는 실행하는 날까지 학교가 아닌 이런 데서 다시 만난다. 핸드폰 번호랑 메일 주소 교환할까? 자전거를 타기 직전에 묻자 도쿠가와는 그래,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핸드폰을 꺼낸다. 꽤 낡은 폰이라고 생각하면서 보고 있는데 도쿠가와가 뭐라고? 물었다. 응? 아니야, 아무 말도 안 했어. 라고 대답하자 도쿠가와는 입을 다물었다. 도쿠가와가 적외선 통신 방법을 모른다기에 알려주려 했지만 직접 폰에 입력하면 된다고 괜찮다고 한다. 쉽다고 말했지만 대답을 안 한다. 곧이어 이름과 생일, 메일 주소가 화면에 뜨며 빈 메시지가 왔다. 메시지를 확인한 후 빌린 책과 핸드폰을 가방에 넣으면서 이 책은 도쿠가와 선생님께 아닌지 물어보았다. 여러 번 읽은 흔적의 낡은 책이다. 도쿠가와는 고개를 흔들며 중고서점이라고 짧게 대답했다. 도시의 한 이곳저곳을 다녀보면 그런 진기한 걸 득템할 수 있지. 책 뒤에 붙어있는 가격표를 보려고 하자 그가 떼어냈다고 말했다. 정말 깔끔한데? 스티커 자국이 하나도 없다. 우리 집에 있는 헌책은 아무리 조심히 가격표를 떼어냈어도 하얀 접착종이 흔적이 남았는데 말이다. 등유야. 도쿠가와가 알려준다. 표지가 코팅된 책은 휴지에 등유를 묻혀서 닦으면 정말 깨끗해져. 그렇구나. 도쿠가와가 꼼꼼하게 책 정리를 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이상했다. 하지만 좀 전에 본 지 얼마 안 된 엄지손톱이 동시에 떠오른다. 손톱 내 출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커먼 저 상태를 하고 있으면서 좀 이상한 데서 예민한 것 같다. 이 녀석은 역시 특이하다. 난 산에서 내려가면 들릴 때 있어. 함께 있는 걸 다른 사람에게 들키면 어쩌나 하고 걱정했는데 도쿠가와가 다행히 그렇게 말했다. 모처럼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근처의 서점에 들렸다가 할 거야. 그래, 알았어. 전망대에 갈 때 힘들었던 산길을 자전거로 미끄러지듯이 타고 내려간다. 지나가는 차는 별로 없었지만 어두워진 탓에 속도를 내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도쿠가와는 브레이크를 잡지 않고 내 앞을 휙 하고 내려간다. 내 쪽을 돌아보는 일도 거의 없었다. 커브를 돌 때는 손을 핸들에서 떼고 축 아래로 늘어뜨렸다. 위험한 걸 알면서 일부러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분명하다. 허세 부린다고 생각하니 진절머리가 났다. 오락실에서 게임 덕후가 게임을 할 때도 그렇지만 순발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스포츠도 아닌 게임에서 몸을 움직일 때 어째서 항상 운동신경이 없는 남자애들만이 자신에게 도취되어 제어 장치를 빨리 바꾸거나 속도를 내는 건지 잘 모르겠다. 보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 많은 불필요한 움직임으로 너무 티가 난다. 그다지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도 말이다. 나를 기다리지 않고 그대로 산을 내려가 돌아간 줄 알았지만 도쿠가와는 아래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럼 이만. 그래. 근데 이렇게 어려운 책 같은 건 읽으면서 왜 학교 공부는 별로인 거야? 그냥 왠지 묻고 싶었을 뿐인데 질문을 들은 도쿠가와는 지금까지 가장 싫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보통 그런 거 묻나? 하고 나를 노려본다. 관심 있는 것만 외우고 싶어서.
국어 정도는 해도 될 것 같은데. 한자라든가 문법이라든가 기본적인 것이라면 그건 할 수 있긴 하지만 교과서나 어른들이 권하는 책은 진짜 재미없어. 난 책을 꽤 읽는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근데 책을 읽으라고 혼난단 말이야. 읽고 있다고 짜증내며 말할 뻔한 적도 몇 번 있어. 어른들이 권하는 건 결국 전쟁이라든가 하는 그런 역사 이야기들이 많잖아.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소설 라이트 노블이나 애니메이션 같은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책들은 전혀 읽어보지도 않았으면서 무슨 소리 하는지. 난 어른들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 난 그들의 낮은 수준을 무시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학교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야. 아, 솔직히 수긍할 수 없는 말이었지만 일단 수긍하는 척했다. 같은 반 여자애를 죽인다면 그 이유가 뭘 거라고 생각해? 도쿠가와가 갑자기 화제를 바꿔 말했다. 이 근처는 분지 지형을 하고 있다. 절구통 모양으로 움푹 패인 길을 살짝 덮듯이 포장한 도로에는 지금까지 내려온 산길과 달리 차들의 왕래가 잦았다. 불빛이 시야를 가렸다가 금세 멀어진다. 마주본 도쿠가와의 얼굴이 무거운 느낌 없이 밝은 표정인 것 같아서 당황했다. 대부분 그 이유는 스토커를 했다던가 짝사랑하다가 차여서 분풀이로 그랬다던가 아니면 사귀다가 헤어져서라는 것들이던데. 말해버리고 나서야 이것이 나와 도쿠가와의 얘기였지 하고 정신을 차렸다. 도쿠가와가 나를 짝사랑한다. 기분 나빠할까봐 입을 다물었다. 뭐 그런 이유인가? 도쿠가와는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쪽이든 그런 흔한 이유보다 더 그럴싸한 이유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새로운 패턴을 만드는 거니까. 그러네. 나도 생각해 볼게. 그럼 하고 손을 들고 그가 자전거에 올라탄 채 한쪽 발로 땅바닥을 찼다. 내 쪽과는 반대편인 번화가 쪽으로 가는 터널로 사라져갔다. 어쩌면 함께 돌아가기 거북하기는 도쿠가와도 마찬가지로 나를 배려해서 일부러 볼 일이 있는 척 반대 방향으로 간 건지도 모른다. 잠깐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내 그럴 리가 없겠지라고 부정했다. 저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질 것 같은 곤충계 찌질이들은 그런 걸 할 수가 없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소녀 컬렉션 서설을 재빨리 펼쳤다. 러브 인형, 희생과 변신, 환상문학, 근친상간, 컴플렉스 등 목차를 보고 가슴이 뛰었다. 책장을 넘기려는데 노크 소리가 났다. 앤, 남은 천이 있어서 엄마 치마 만들었는데 괜찮으면 와서 좀 봐줄래? 지난번에 크게 싸우고 난 후 엄마는 나를 좀 눈치 보는 것 같다. 방에 들어오려고 할 때는 반드시 노크를 하게 되었고 사소한 일로 자주 말을 걸어온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하고 싶은 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잘못 짚었다. 사이좋은 모녀처럼 말을 걸면 화가 난다. 스커트. 나와 당신이 그런 취미 얘기를 나눌 정도로 정다운 사이였는지 묻고 싶었지만 책상 서랍에 책을 넣고 알겠다고 대답했다. 문을 열자 하늘하늘한 롱스커트를 입은 엄마가 어때? 라며 옷자락을 잡고 서 있었다. 사교 댄스를 추듯 오른발을 살며시 내밀며 방 안으로 들어온다. 긴 머리가 일렁인다. 괜찮네. 사실은 내 옷을 만들고 싶었을 텐데 내가 그걸 싫어하는 걸 이 사람은 안다. 이렇게 냉정하게 대하는데도 굴하지 않고 방에 들어오는 게 어이없었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한 것일지도 모른다. 도쿠가와의 어머니는 어떤 분일까 궁금했다.
아무튼 그 녀석은 소녀 컬렉션 소설의 표지를 보고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모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밖에서 받아볼 때는 몰랐으나 지금 방 안에서 읽어보니 책에서는 희미하게 등유 냄새가 났다. 이상적인 장면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했다.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나 뉴스를 곰곰이 되짚어보면 마음이 끌렸던 것들은 역시 시신을 심하게 훼손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극의 강도에 익숙해져 단순히 문자로만 보던 토막살인이 도쿠가와와 얼마 전에 얘기해서 그런지 갑자기 생생하게 느껴진다. 머리가 발견됐다는 글자만 봐도 내 목에 살짝 손을 얹는다. 그리고 섬뜩했다. 한쪽 팔이 없는 여자 인형이 내 팔을 물탱크 너머로 보고 있어서 눈을 뗄 수 없다. 내 관심의 대상은 역시 방향이 정해져 있다. 아픈 건 싫다. 통증이나 괴로움이 적은 방법으로 죽고 나서 도쿠가와가 깨끗하게 연출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도쿠가와가 나에게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고 말한 것이 생각났다. 잘라진 자신의 팔을 자신의 눈으로 보지 않는 게 나은 건가라는 질문이 마음 한구석에서 솟아오른다. 어차피 죽을 거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목숨이 다할 때까지 그런 걸 최대한 많이 봐둬야 되지 않을까? 사실 제정신으로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살면서 신체 일부를 잃는다는 건 분명 엄청나게 아프고 미치도록 잔인할 것이다. 비명을 지르고 괴로워하며 잘린 팔을 보며 나는 내가 원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울 것이다. 팔이 잘리면 울면서 빨리 죽여달라고 바랄 것이다. 목숨이 붙어있을 땐 고통스러우니 한시라도 빨리 해달라고 부탁할지도 모른다. 그런 상상이 멈추지 않게 되자 때때로 몸서리치는 듯한 두려움이 격렬하게 나를 덮쳤다. 잠들기 전에도, 학교로 향하는 강변 통학로에서도, 수업 중에서도 여러 번 몽상 속에 빠져 있었다. 그 세계에 너무 빠져버린 나머지 잔인한 행위를 당하는 자신과 남겨질 부모님이 측은하다고 생각되어 가끔 눈물이 흘러내릴 지경이었다. 그런 자신이 싫다고 생각되지만 상상하는 것만은 기분 좋았다. 도쿠가와는 어떨까? 날 죽이는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런 식으로 쫓게 하는 건 아닐까? 내 상상 속 범인일 수밖에 없는 도쿠가와는 얼굴이 없다. 나는 날 죽일 사람이 녀석이 아니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때마다 웬일인지 도쿠가와의 찌부러진 엄지손톱이 생각났다. 그 심상치 않은 움푹 들어간 모양, 움찔할 정도로 기분 나쁜데 다시 한번 그 손톱을 가까이서 보고 싶었다. 6월 중순에 동아리 활동 종합대회 예선이 있어서 2개의 팀으로 편성되어 그중 나는 유키시마 남부 B팀의 주전 선수가 되었다. 만화나 드라마 속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면 동아리 활동이나 공부에 소홀해져 일상생활이 깨지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그러나 나의 경우는 반대였다. 이상적인 결말을 상상하면 즐거울 뿐이다. 그걸로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했다. 선수는 대개 3학년이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 2학년 전원이 선수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나와 친한 아이들은 괜찮았지만 다른 그룹의 몇몇이 후보 선수가 되어 멤버 발표 후 주전에서 제외된 아이들이 체육관 구석에서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다. 우리 농구부는 그렇게 강하지 않다. 도대회 시구역 예선에서 여자 농구부는 어이없이 탈락했고 도대회에 간신히 진출한 남자 농구부도 첫 경기에서 졌기 때문에 그것을 응원하는 것도 단 한 번뿐이었다. 너희들이 내년엔 열심히 해줘. 모두들 힘내. 고등학교 가서도 종종 보러 올게. 은퇴하는 주장이 시합이 끝난 후에 후배들에게 당부했다.
울고 있는 선배가 많았다. 페트병 스포츠 음료와 수건을 들고 넓은 체육관 곳곳에서 선후배들의 격려의 말이 오고 갔다. 앤 너는 경기 뛸 때 매번 위치 선정이 좋아. 1학년 때부터 소질이 있다고 생각했어. 세리카에게 다가온 이인호 선배가 내 눈을 바라보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기에 누군가 있었으면 하는 곳에서 꼭 공을 들고 있었단 말이야. 빈 곳을 잘 찾아서인가? 아, 그렇다고 다른 걸 못한다는 건 아니고.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선배님. 고개를 숙이자 선배들이 웃었다. 선배 아쉬워요. 세리카가 눈물을 글썽인다. 그런 소리 마. 이제 너희들 시대야. 이인호 선배가 세리카의 머리를 툭 쳤다. 눈앞에 보이는 체육관 장면이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상황처럼 느껴졌다. 남의 스토리에 섞여 있는 나는 여기에 설 자리가 없다. 선배들과 헤어지고 자신의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낸 세리카가 화면을 보며 숨을 멈췄다. 주위에 들리도록 큰 목소리로 대박! 야구부! 돈의 4강 진출! 이라고 외쳤다. 주변에서 아우성치며 난리 났다. 스시마에게 연락 온 거야? 지금부터 준결승전이래. 정말 대단하지 않아? 올해는 야구부의 해인가 봐. 너무 기쁘다. 세리카는 다른 애와 서로 살짝 주먹을 맞부딪힌다. 앤도 말이야. 역시 가와세와 헤어진 거 아깝지 않아? 세리카는 감탄하면서 갑자기 꺼냈다. 걔도 오늘 테니스부 도대회잖아. 복식에서 어쩌면 이 다음 대회까지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들었어. 이러다가 점점 인기가 많아져서 너 뒤늦게 후회해봤자 소용없다. 치카타가 가와세와 같은 팀이라는 소문이 있어. 알고 있었어? 하지만 나 많이 생각하고 결정한 거니까. 역시 인기 있는 사람은 다른 건가? 장난치듯이 나를 살짝 노려보다가 스시마에게 전화를 걸고 온다며 체육관에서 나갔다. 남겨진 코우와 함께 주스를 마시고 있는데 세리카가 말했던 1학년의 치카타가 선배들에게 3년간 수고했다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짧은 단발머리에 거무스름한 피부. 키가 작아서 언뜻 보기에 다른 동급생 애들보다 더 어려 보이지만 사실은 올 1학년 중에 에이스인 것은 확실하다. 미래의 주장 후보이다. 너무 착한 점이 오겠지라고 2학년 사이에서는 싫어하는 아이들도 많지만 나는 솔직히 귀엽다고 생각한다. 그녀라면 분명 가와세와 어울릴 것이다. 코우, 미안. 코우에게 말을 걸자 깜짝 놀란 듯 페트병을 입에서 뗐다. 뭐가? 가와세가 나한테 다시 고백한 걸 너에게 빨리 말했어야 했는데. 아, 괜찮아 그런 거. 코우가 당황스러워하는 것이 눈에 보였다. 평소에 서로 어색해했었다. 이렇게 사과한 건 처음인 것 같다. 잘못한 쪽은 나인데 코우가 머쓱하게 고개를 흔들었다. 세리카가 말하지 말라고 해서 그런 거지? 여기서만 하는 얘기지만 세리카 말이야. 사실은 네가 가와세를 찾다는 거에 굉장히 화를 냈었어. 모처럼 발벗고 나섰는데 자기 입장이 우습게 돼버렸다고 나에게 전화했었거든. 그랬구나.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 그 이후로 세리카가 나를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고 대회 며칠 전쯤에서야 겨우 원래의 관계로 돌아왔다. 지금은 가와세와 같은 멋진 남자를 차버린 나를 설득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걔가 좀 그래. 그럴 생각으로 사과한 게 아니었는데도 변명하듯이 고자질로 이어진다.
여자 3명 중 누군가 한 명이 자리를 비우면 바로 이렇게 되고 만다. 조금 전 상황에서라면 분명 나는 재촉하는 세리카에게 질려서 가와세와 사귀어버렸을지도 모른다. 반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동아리에서 누군가와 어색한 관계가 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불과 몇 달 전에 그런 기분이 거짓말 같았다. 내년 이맘때 나는 아마 여기에 없을 것이다. 나는 모두가 타고 가는 배에서 내릴 것이다.